1980년대에는 도쿄 땅을 사면 미국 본토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일본 전성기 시절의 위상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도쿄 황실 거주지의 가격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절정의 호황이었어요. 1988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 순위를 보면 신세계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NTT는 일본 전신 전화고사입니다. 2위인 미국 기업 IBM과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3배가 넘었습니다. 10위권 이내에도 미국의 석유 기업 엑슨모빌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 기업이지요. 전 세계 억만장자 중 70%가 일본인이었어요. 당시 세계 1등 부자는 세이브철도 창업자 지침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의 삶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지요. 당시 일본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호황기 당시 일본에서는 대사 취업을 위해 면접만 보러 다녀도 교통비로 30만 원을 받았어요. 면접만 몇 번 봐도 100만 원을 벌던 시절이었지요. 실제로 면접만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력서만 내면 무조건 합격이었고 면접을 봐도 무조건 합격이었습니다. 청년들도 언제든 취업이 가능하니 취업에 얽매이지 않는 낭만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이었습니다. 돈이 넘치다 보니 자연스레 방문화도 발달했어요. 술집의 접대부들은 부자가 된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하면서 생일 선물로 아파트나 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는 물론이고 온갖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다녔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접대부에게 팁으로 액수를 세지도 않고 지폐다발로 건넸습니다. 당시 소비 문화도 대단했어요. 연간 10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같은 고급 수입차가 거리에 넘쳤어요. 롤렉스, 샤넬 같은 명품이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여대생들도 그런 명품을 걸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일본 디스코 댄스 클럽인 줄리아나 도쿄는 일본 젊은 층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던 중심이었습니다. 여성 고객들이 자발적 발라 상태로 클럽 무대에 올라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돈이 넘치자 치열함이 사라지고 활락과 유흥이 넘치던 시절이었지요. 일본은 어떻게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에 금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 예적금 이자도 올라가고 대출이자도 올라갑니다. 미국인들은 금리가 올라가니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달러 이자가 높으니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요. 달러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자 달러 환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기에 유리합니다. 환율 덕분에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당시의 일본 기업들은 50, 60년대에 걸쳐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술력으로 싸구려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산 물건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소니, 토요타 등이 엄청난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대미 무역으로 일본이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 일본은 경제적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의 엄청난 무역 흑자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을 1985년 9월 22일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 초대합니다. 여기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침묵 속 긴장감을 깨고 말합니다. 미국이 만성적자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미국의 수출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겠네요. 수출 실적이 좋아지면 적자 최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올리면 일본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희 제품 경쟁력이 줄어드는데 미국만 좋은 거 아닙니까? 세계화를 위해 제 말대로 하시지요. 좋게 말할 때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워낙에 경제 활황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어요.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은 그림에서 보듯이 폭포수처럼 내려갑니다.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의 수출이 저조해지자 일본 정부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수 경기 활성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치지요.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을 삽니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을 사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요.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어요. 하루빨리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자 위기를 느낀 일본 정부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2.5% 수준의 금리를 급격하게 6%까지 인상하게 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파산을 막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자 하는 물량이 넘치니 가격도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일본의 거품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거품 붕괴는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이후로도 수십 년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가 유발한 일본의 몰락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게 경제 주도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은 거품 경제 몰락 후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특히 취업 시장에서 거품 붕괴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을 준비할 때나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왕창 줄었으니 스펙이 아무리 좋아봤자 취업문은 바늘구멍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회의 출산율 급감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려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가 나이가 들어서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본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율은 매우 낮았기에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품 경제 이후에 장기 불황까지 오면서 세대 갈등도 심해졌어요. 20년에 달하는 기간에 취업빙하기를 직접 겪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원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거품 경제 때의 호황을 누리면서 고생도 안 해본 기성세대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거품 붕괴 시기의 일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와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금리 상승, 출산율 저하,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의 모습은 우리 사회도 겪고 있는 문제이지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경제의 호황, 그리고 몰락.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